네, 신간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탄생이라는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왔고요. 아주 좋은 책을 많이 출간하는 출판사죠. 비즈니스 북스에서 출간이 되었고요. 혁신적인 아이디어 설계와 테스트, 팀 디자인, 마인드셋까지 44가지 아이디어 실험법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데이비드 블랜드와 알렉산더 오스터왈더인데요. 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죠. 특히 이제 알렉산더 오스터왈더라는 분은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비즈니스 모델 9 캔버스라고도 불리우는 그 모델을 만드신 분입니다. 아마 스타트업 쪽에 계신 분들은 익히들 아시겠지만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제가 아는 한 거의 모든 창업 교육, 코칭, 그리고 멘토링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쓰이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저 역시 그 강의하면서 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보통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적을 때 약간 그 왠지 모를 민망함 같은 게 있거든요. 아마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 이제 9칸의 그 빈칸을 적게 되어 있는데 저게 모자람과 지나침이 없어요. 그래서 저것만 잘 적어도 본인의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본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미흡한 점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 책 보시다 보면은 왜 챕터와 챕터 사이에 이렇게 좋은 경구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이 책에서 좋은 경구들을 좀 따왔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가정들을 먼저 실험하지 않으면 당신의 비즈니스 계획은 그저 창의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책의 주제는 우리가 보통 친구들하고 또는 직장 동료들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나한테 정말 좋은 아이디어 있어. 이거 될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수많은 멘토링과 코칭을 하다 보면 많은 창업자분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많죠. 그렇지만은 본인의 머릿속에 처음에 생겼던 그 아이디어, 그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나머지 그 아이디어를 버리지를 못하죠. 그리고 수정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괴물이 돼버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이디어는 어디까지나 아이디어일 뿐이기 때문에 실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단 검증을 해라.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탐색을 하고 테스트를 함으로 해서, 그렇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좋은 비즈니스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그대로 비즈니스로 옮겨가게 되면 우리가 불확실하죠. 그리고 리스크가 굉장히 높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본과 인력, 즉 리소스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 어떤 오류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그 과정,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치 제한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비즈니스 모델 그러면은 흔히 그냥 돈 버는 방법이요. 그 말도 맞죠. 하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너무 어려우면 안 되죠. 쉽게 검증할 수 있고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가치 제한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가치 제한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제시하는 그 제한이 소비자들, 그러니까 대중들하고 싱크가 되냐는 거죠. 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쥐덫의 오류라고 하는데, 쥐덫을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쥐만 잡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디자인 요소를 집어넣으면, 불필요하게 집어넣으면 오히려 비용만 높아지고 그런 어떤 오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모델과 가치 제한을 좀 면밀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콜롬비아 경영대학원의 리타 맥그레스 교수는 아이디어 도출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알렉산더 오스터 와일더가 창안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죠. 정말 빈칸이에요. 물론 이제 각 칸마다 그 주제가 적혀 있죠. 왼쪽부터 키 파트너, 키 액티비티, 키 리소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채널, 커스터머 세그먼트, 그리고 밑에 보시면 코스트 스트럭처, 레비뉴 스트림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너무 당연하면서도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고 있어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를테면 키 파트너는 뭐냐면 우리가 이 과업,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혼자서는 못하죠. 예를 들어서 뭐 유통사라든가 또는 뭐 OEM 업체라든가 파트너가 있을 거예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조력자라는 느낌보다는 파트너죠. 우리가 이득을, 혜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일을 같이 수행하는 거죠. 물론 각자의 목적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이 과업에 있어서는, 이 사업에 있어서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파트너가 있느냐는 거예요. 있으면 당연히 좋죠. 없다면 뭐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죠. 그리고 키 액티비티는 우리가 이 사업을 수행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우리가 뭐 자료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영업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우리가 기술 개발이 필요할 수도 있고,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 필요도 있고, 마케팅 캠페인을 계속 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살짝 가려졌는데요. 키 리소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력에 대한 리소스도 있을 거고, 어떤 자본에 대한 리소스도 있겠죠. 그래서 뭐 투자 유치라든가 또는 사업가의 실제 자산도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그 인력에 대한 리소스는 정말 우리가 인재 그러잖아요. 적재적소에 그 다양한 포지션들이 있잖아요. 마케팅, 기술 개발, 영업 또는 데이터 분석 이런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포진에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조직 내에. 이런 것들이 결국엔 실현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게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인데요. 우리가 고객과 어떤 관계를 가져갈 것이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쉬운 예로 면도기 같은 경우는 일단 코어를 팔고 그러니까 면도기를 파는 다음에 그 다음에 옵션을 팔잖아요. 면도날을 팔잖아요. 우리가 면도기를 하나 팔았을 때 나중에도 계속해서 면도날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고객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구독 경제로 우리가 관계를 맺을 것이냐, 그냥 박리담회로 관계를 맺을 것이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면도기를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할 수가 있죠. PLC, 그러니까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하죠. LTV. 그 라이프타임 밸류가 CAC보다 높으면 그러면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CAC는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라고 합니다. 한 명의 고객을 유치하는 데 들이는 비용이죠. 이거 말고도 우리가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연구해 봐야 될 겁니다. 채널 같은 경우는 고객과 어느 채널로 만날 것이냐, 쉽게 말해서 온라인 채널을 만날 것이냐 아니면 리테일 오프라인에서 만날 것이냐, 또는 고객과 소통할 때 SNS, 그다음에 블로그, 홈페이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고객과 만날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커스터머 세그먼트죠. 우리는 어떤 페르소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의 고객은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세 가지는 합해서 말하면 수용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나 제품을 수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을 원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물음인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들의 특징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가설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아, 내가 생각했던 가설들이 맞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고민을 하는 거지 답을 주진 않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생존 가능성에 대한 건데 그 이유는 이제 코스트와 레비뉴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뭐 하다못해 인건비도 들 거고 재료비도 들 거고 그런 비용들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레비뉴 스트림스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돈을 벌 것이냐,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스트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 때 좀 입체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번에 이것은 10,000원이에요 이렇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가격 정책과도 관련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예를 다시 들면은 코어 옵션 모델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나중에 돈을 또 받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션 모델도 있죠. 굿, 베터, 베스트 프라이싱 모델도 있죠. 여러 가지 가격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는 결국에는 밸류 프로포지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밸류 프로포지션은 결국은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고통을 약화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고통을 해결하면 되죠.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할 때 어떠한 불편한 점이 있을까를 브레이크다운해서 쭉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부분에서 많은 창업자분들이 오류를 범하죠. 왜 그러냐면은 먼저 이 왼쪽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른쪽을 관찰하고 왼쪽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제품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고객들이 수요가 있을 거야 라고 지나친 확신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제한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거죠. 내 외부 고객을 파악하는 것은 미션 수행에 필수적이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탄생이라는 책에는 가장 장점이 뭐냐면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보통 일반적인 책에 보면은 그냥 뭉뚱그려서 테스트하세요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론들은 많이 없었어요. 저도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인데 저도 나중에 이 부분을 수업에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44가지의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엑기스만 좀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흔히 아는 거잖아요. 고객 인터뷰. 질문지 이외에 깊이 파고드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 우리 보통 인터뷰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보통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쓴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기계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 약간 행간에 있는 인터뷰의 바디랭귀지 같은 것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추천드리는 것은 창업자 본인이, 창업자 그 팀원이 직접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가가홈씨 기술하고 한 15번에서 20번 정도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가치 제한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검색 트렌드 분석. 우리의 잠재 고객이 될지 모르는 그들의 검색 트렌드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무지 검색량 자체가 안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성공하기 쉽지 않죠. 검색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로 유입되는 인원들도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러면 너무 힘들고 이왕이면 검색 트렌드에도 부합하고 검색량도 어느 정도 되는 그런 류의 사업을 좀 진행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연관 검색어를 통해서 그 수요를 이해해야 됩니다. 연관 검색어는 데이터 검색 광고 사이트라든가 데이터 랩, 구글에도 마찬가지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구글 트렌드나 키워드 플래너를 보시면 이 검색 트렌드와 검색량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다 무료로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광고는 특히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라면 거의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온라인 광고는 콜투 액션 당연히 던져야 되겠죠. 그러므로 해서 랜딩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그때의 측정 도구를 통해서 어느 경로를 통해서 유입이 되는지, 그리고 랜딩 페이지의 컨텐츠는 좋은지 나쁜지를 계속해서 A/B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소셜미디어 광고를 할 수도 있죠. 그 광고비를 고려하시면서 노출수라든가 클릭수, 공유수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낮다면 즉각 중지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높은 쪽으로 계속 몰아줄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효율성이 그쪽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검색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 문구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지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A/B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문구와 이미지에 반응하는지를 계속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메일 캠페인, 요즘에 이메일 마케팅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특히 메일침프라든가 겟리스폰스, 스티비 같은 이런 이메일 자동화 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번 학습해 보시면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이 자동화 툴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랜딩 페이지도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이메일 템플릿이 다 있기 때문에 쉽게 컨텐츠만 있으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메일을 제작하고 보낼 수가 있어요. 스팸에도 걸리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은 분명한 카피를 만들고 시선을 끄는 이미지를 잘 제작을 하고 또 강력한 콜 투 액션을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만 하면 뭐합니까? 구독자가 적으면 안 되겠죠. 구독자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또 다행인 것은 워드프레스라든가 또 메일침프상에 홈페이지에 이 등록 페이지를 만들면 자동으로 구독자가 계속 쌓이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자동화라고 해요. 또 1인 기업이라 할지라도 크게 내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이메일 캠페인을 쉽게 할 수 있다. 이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3D 프린트도 필요하죠. 제조업 같은 경우 그냥 바로 제조로 들어가서 물건을 만들면 안 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3D 모델링과 3D 프린팅을 먼저 한 다음에 고객 인터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종이 프로토타입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종이로 그냥 만드는 겁니다.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의 컨셉을 설명하고 고객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피드백을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브로셔의 가장 큰 목적은 연락이 오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브로셔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딘가에는 이메일 주소라든가 전화번호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들이 우리가 배포한 장수 대비해서 얼마나 우리한테 연락이 올 것이냐. 그것은 어디서 뿌립니까? 컨퍼런스, 그다음에 로드쇼, 행사, 상점, 직접 방문을 통해서 브로셔를 뿌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부메랑, 이거 참 재밌는 아이디어예요. 기존 경쟁사,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우리가 소위 잘 나가는 그 경쟁사의 제품이 있겠죠. 그러면 그 제품으로 고객을 만나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제품에 불편한 점이 혹시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잠재 고객이 대답하는 거, 그게 키포인트죠. 그것은 바로 기존 경쟁사가 해결하지 못한 고객의 니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오버하면 안 되겠죠. 너무 중요하지 않은 것을 확대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그것은 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화면 프로토타입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앱을 제대로 만들기 전에 우리가 스케치라든가 인비전 또는 어도비 XD 같은 툴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은 쉽고 어떤 것은 어려운데요. 스케치가 가장 많이 쓰인다고 그래요. 이것을 이용하면 그나마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앱을 약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UX, UI, 사용자 경험 같은 것을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용자가 사용하다 보면 이거 불편해요. 이거 저거 불편해요. 왜 이거 다음에 이 화면이 안 나오죠? 이런 의견이 나올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적어놨다가 실제 앱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겠죠. 단일 특성 MVP는 이것도 약간 그 하드웨어 만드시는 분한테 좀 적합하겠죠. 그냥 다 생각하지 말고 단 하나의 그냥 기능만 있는 그런 MVP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번 산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대박이죠. 비용 같은 것도 적절한 비용이 무엇인지도 한번 인터뷰해 보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어떤 의견을 받을 수 있겠죠. 컨시어지 서비스는 제가 정말로 강추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중에 리멤버와 자비스 같은 게 있죠. 이게 뭐냐면은 기술을 배제했어요. 그러니까 리멤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판독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명함을 찍었을 때 판독률이 적어도 99.9%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자꾸 오타가 나오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전화번호가 틀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리멤버는 어떻게 했죠? 명함을 찍어서 올리면 직원들이 육안으로 검사했단 말이에요. 수작업으로. 수작업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그것도 테스트 방법이에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열광하는 걸 목격하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가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해서 완성을 시켰죠. 자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같은 대표님이 만드신 서비스죠.
그래서 그런가 봐요. 우리가 테스트에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테스트에 주저하면 안 됩니다. 정말 테스트에 적어도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적어도 일정 부분의 시간을 꼭 들여야 됩니다. 첫음을 적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그냥 시작하라. 뭐를 시작하라? 테스트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이 책이 참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 기업의 종류별로 그러니까 필수 테스트 코스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B2B 하드웨어 기업은 요러한 테스트를 사용하세요 라고 나왔죠. 대부분 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B2B 소프트웨어 기업은 요러한 테스트를 쓰세요. 다 쓸 수는 없잖아요. 44가지를 다 쓸 수 없으니까 그 중에 한 5, 6가지 쓰세요 라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B2B 서비스 기업은 요러한 것들, B2C 하드웨어 기업은 요런 것들, B2C 소프트웨어 기업은 이런 것들, B2C 서비스 기업은 이런 것들을 쓰세요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양장본으로 나왔고 또 그 두께도 꽤 있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쯤 되냐면요. 350페이지가 넘어요. 그리고 하나씩 뭔가 메모하면서 내가 학습할 수 있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창업자분들이라든가 1인 기업 또는 스타트업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즈니스 모델 쪽에 강의를 직접 하는 사람으로서 저 역시 빨리 이것을 마스터해서 강의에 활용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독서 많이 하시고요. 이제 가을이 다 왔는데요.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